이거는 문학에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추상적이라는 것과 관념론은 비슷한 거야.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추상은 관념이고요. 이걸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성의상학적이라고 해요. 얘네들 다 통틀어서 형이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 뭘 뜻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통틀어요. 이걸 반대가 뭔지 알아요? 추상의 반대가 그래서 구체적인 거예요. 관념의 반대가 그래서 물질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네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각적이라고 불러요. 감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뭐라 불러요? 얘네들을 형이하학이라고 불러요. 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얘네들은 감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우리 했던 거 볼게요. 삼각형은 실체가 있죠. 의식 속에서 구성되긴 하지만 실체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형이 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하학도 그 수학이나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수학적이라는 게 다 그런 게 계산적인 것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에서 배웠어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배운 적 있죠? 동짓달. 밤은 왜 추상적이야? 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식, 감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 자체는. 그 인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형이상학자들은 감각적인 걸, 이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인식하거나, 그런 이론을 다루거나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거야. 왜 비판하느냐?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 자 보세요. 얘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밑줄치기 여기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거랑. 동어 방법이 많다 그랬죠? 인문은 원래.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의 현존재라고 칭하며 자, 한번 볼게요. 그럼 현존재가 뭐야? 현존재가 뭐야? 현존재가 뭐야? 여기서 정리하고 해야 돼. 현존재가 뭐야? 나 자신. 그렇죠. 현존재.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앞에 어떤 거랑 연결돼야 돼 지금? 에? 앞에 있는 거랑 뭐랑 떠올라야 돼 지금? 현존재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관계성을 따지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얘가 말하는 현존재가 현존재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관계성을 따진다는 거. 하이데거 입장에서 따지면.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존재 방식은 뭐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것을 존재 구성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 그거랑 연결됐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존재의 의미, 제가 쓰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얘기했대요. 왜? 앞에 있었던 형이상학자들은 이걸 다루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밑줄칠게요. 여기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 이게 뭐라고요?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시간이잖아요.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왜요? 통합된 구조 붙여볼게요. 왜 통합된 구조가 나와요? 똑같아요. 대답은 똑같아. 통합된 구조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온 거겠어? 왜 통합됐다고 돼 있어? 얘네들이 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응? 관계. 당연하죠. 관계성을. 통합된 구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고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떠올렸어야 돼. 과거, 현재, 미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다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거 자체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존재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본 거야? 시간이라는 말을 그냥 여기서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야. 그걸로 따지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됐죠? 존재자가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들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관계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라고 끊어볼게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라는 말. 자 보세요. 과거는 뭐라고요? 과거는 뭘로 얘기하는데? 존재했는지죠. 현재는 뭐야? 관계 따지죠. 미래는 뭐야?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는 실질, 현재는 관계, 미래는 가능성이죠. 이거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그의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럽게 얘기네. 다 할 수 있을까?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학교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연성과 관련지에 이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삶의 유연성. 시간이랑 하나 더 나온 거. 삶의 유연성.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 왜 그런지 잘 보셔야 돼요. 삶의 유한성이란 거랑 죽음이라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죽음이 상위이기 때문에, 왜냐면 죽음을 전제하면 삶의 유연성은 당연히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좀 더 상위가 돼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원래 죽음의 철학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죽음을 사유하는 철학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의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이에요. 우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관련지어서 관련지는다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문단도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단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조급해지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문단은 어떻게 돼요? 세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존재와 존재자보다 뭘 중요시해요? 존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플러스 현 존재에 대해서. 그쵸?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형이상학자,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뭘 주목해요? 얘네들 뭐에 주목했어? 개별적인 존재자만 주목합니다. 개별적 존재자만 주목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비판한 거야. 얘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디에 존재해? 하이데거는 근데 뭐에 주목하는 거야? 하이데거는 존재에 주목해야 됩니다. 존재를 중시합니다. 존재에 주목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를 비판한 거예요. 차이점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얘가 나온 게, 여기 존재에 주목하는 방식에서 나온 게 현존재야. 다시 떠올려봅시다. 현존재가 뭐라고요? 현존재가 뭐라고? 아니, 그 전에 현존재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현존재는 다시 얘기하면 존재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문제 삼는 거죠. 맞아요. 삼는 거. 존재를 문제 삼는 게 뭐라고요? 존재의 의미. 다시 얘기하면 존재를 문제 삼고 뭐예요? 핵심 과제가 뭐다? 핵심은 존재 뭐라고요? 그리고 묻는 것을 물음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존재 물음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존재 물음은 존재 의미 파악.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단에서 내용이야. 쓸데없이 길죠? 또 하나 이제 두 개가 더 나와야 돼. 항목상 두 개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뭐뭐 나와야 돼? 큰 거만 볼게요. 뭐뭐 나와야 돼 이제. 두 개 나와야 돼. 뭐뭐 나와야 돼. 두 개만 떠올릴게요. 뭐만 떠올려야 돼. 원래 모의고사면 딱딱 그것만 하고 넘어가. 근데 이게 내신이니까 세세하게 하는 거야. 두 개 못 떠올려야 돼요 지금. 무슨 요소랑 관련 지어야 돼? 시간 하나 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렇죠. 시간과 죽음에 대해서요. 시간은 뭐라고요?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떠올려봐. 시간은 뭐 있었어? 시간에 대해서 뭐? 시간과 시간은 서로 뭐 있다? 관계성을 갖는다. 이것만 기억할 거야. 세부적인 거 있었잖아요. 아까 과거는 존재하는 거, 현재는 관계, 미래는 가능성이었잖아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문제 볼 때. 내 머릿속에 넣어놓을 때는. 내신이죠. 내신일 때는 잘 보셔야 돼요. 1문단, 2문단 안 보고 저게 다 떠올라야 돼요. 내신 공부니까. 실제로 혼자 공부할 때는 그게 목표로 돼요.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그래야 내신에서 세부적인 거 따로 보고서도 어차피 다는 못 외워. 9지문이든 10지문이든 그래도 많긴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내신 문제니까. 됐죠? 또 하나 죽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죽음은 뭐예요? 현존재는 뭘 인식한다? 현존재가 죽음을 인식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에 대한 뭐? 자기 존재를 이해하게 되죠. 존재를 이해한다. 끝이에요. 왜 얘가 오늘 존재자에 주목하는 건 그건 전통 형이상학자들 나 걔네들 싫어. 존재만 아까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존재가 뭔데? 현존재라고 해서 존재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는 게 있어. 존재에 대한 물은 뭐?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다고? 관계성 가져야지. 애초에 아까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죽음을 인식해서 얘네들 시간과의 관계, 죽음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따르죠? 자, 3문단도 볼게요. 3문단 길어. 문단이 길어요. 하나하나가. 3문단.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선전으로 비판하면서 끊으세요. 서양 철학자들도 날려버려야 돼. 얘네 기억할 필요 없어. 딱 읽자마자 느낌이 왔죠?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것은가? 이거는 하이데거 얘기가 아니네. 넘어가야 되는 거야. 날려버려야죠. 그렇죠? 현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들. 주장이 나오면 항상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근거? 당연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장, 여기서처럼 얘네들은 되게 쉬운 지문인 거야. 왜 쉬운 지문인지 알아요? 주장할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 근데 모의고사나 평가원 지문들이 좀 더 정합성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줘. 이 정도면 읽기가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모의고사 6구 수능에서 나오는 모의 평가원 요리들 훨씬 더 함축적인 지문들이 많단 말이야. 그 관계성을 파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거야.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평가원은 누가 출제한다고? 응? 평가원 출제. 네? 평가원.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수능을 출제. 그러니까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본 거야. 직업.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의 교수? 직업. 교수인가? 그래서 대학 교수예요. 글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대학 교수는 성공한 오타쿠라고 부릅니다. 지식적인 오타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잘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함축적인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솔직히 말하면 EBS 지문이나 잘 쓴 지문, 교육청 지문들은 기존에 있는 글을 갖고 오거나 논문을 갖고 오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거 갖고 온단 말이에요. 본인이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허술해. 그래서 잘 쓰는 경우도 되게 있는데 꼭 그렇게 다듬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 EBS가 엄청 잘 쓴 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출 다 풀어봤어요? 육구수는? 육구수는? 그러니까 조금은 남겨두는 게 좋아. 내가 나중에 지식이 상승한 다음에 이것 때 다르게 보이거든. 다 풀어봐도 까먹으면 다시 읽으면 새롭게 느껴지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최신 지문들을 육구 수능을 책임 거를 다 풀어버린다? 내가 상승했을 때 그 체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몇 개는 조금 남겨놔야 돼. 한 4-5개를 좀 남겨놨다가 내가 좀 상승해서 그때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볼게요. 그 다음 현존자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손안에 있어 했죠. 전자가 뭐예요? 손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선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끊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뭐만 기억하면 돼? 손 안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현존자에게 사용. 어떻게? 특정한 목적이나 그거에 비추해요.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손 안에 있으면 후자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난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후자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눈앞에 있으면 뭘로 기억하면 돼요? 객관화된 객관화된 대상. 그럼 잘 보세요 얘기할게요. 앞에 얘기는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손 안에 있으면 똑같은 말이 뭐야? 그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그게 뭐라고요? 도구적 맥락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인문은 이렇게 동호만 보게 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뭐 있어요? 연결해 주세요. 거기 나오는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도구적 맥락인 거야. 근데 눈앞에 있으면 이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예를 들어가 안 나왔죠. 이게 예시거든요. 예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할 때 쓰는 거야. 그 앞에서 눈앞에 있음이랑 손 안에 있음 이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할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해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하죠. 이게 뭐라고요? 도구적 맥락인 거예요. 미추세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넣을 때 망치가 있다 이거는 생각 안 한다고요. 못을 박아야지 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못을 박잖아요. 망치라는 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는 망치가 손 안에 있음으로 현존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요. 그쵸? 이때 망치는 현존재가 쓸모가 있는 도구죠. 왜? 도구적 맥락이니까. 아까 우리가 특정한 용도랑 목적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쓸모가 있는 거. 즉 내가 못을 박는다는 걸 목적이 있는 거야. 특정한.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한편 망치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인식의 대상이 되는 눈앞에 있음. 됐죠? 현존재와 관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미쳐주세요. 관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면 저는 기능 상실은 뭐가 되면 변화, 이건 변화예요. 크게 말하면 변화예요. 그럼 뭐가 돼요? 대상의 변화가 되면 관계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관계가 변화된다는 걸 읽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의 핵심은. 그렇죠?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으로만 본다고 비판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 의미 관계가 있는 것, 관계 도구적 맥락이죠. 하이데거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을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럼 잠시만요. 이 3문단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2문단에서 얘기했었던 존재자가 인식하는 방식에 관계된 예시를 준 거예요. 그 3문단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야겠다. 3문단에 뭐 했어요? 손 안에 있음과 vs 눈앞에 있음. 잘 보셔야 돼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이데거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손 안에 있음만 주목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손 안에 있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것만 기억한 상태에서 이거랑 벗어났어 그럼 틀린 거야. 그 선택지가.
근데 왜 내가 둘 다 정리해줘? 내신이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내신은 둘 다 쓰거든요. 그쵸? 자, 볼게요. 하이데거는 뭐 한다고요? 전통 철학을 비판하죠. 전통 철학자들 왜 비판해? 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뭘 비판해? 얘는 뭘 비판해? 사물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사물을 고정된 것으로, 고정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죠. 이걸 비판하죠.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망치면 망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관계에 따라서 얘네 두 개가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분류된 거잖아. 기준이 뭐야? 얘네들이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이걸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맺는 뭐라고요? 방식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 안에 있음과 눈 이렇게만 쓸게요. 손에 있다는 거 무슨 뜻이? 손 안에 있다는 거 뭐라고요? 특정 목적에 따라 목적과 용도. 그래서 뭐라고요? 도구적 맥락이죠. 얘는 원래 정리 안 해. 실전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때는 얘네들 기억 안 해도 돼. 문제도 안 나올 거야, 쟤네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많이 안 나와.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용도가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용도 변화로, 즉 용도가 사라졌어. 아까 얘기했죠. 저 변화죠. 기능 변화라고 할게요. 기능 변화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관찰 대상이 된 거죠. 대상이 된 거죠. 상으로 변화된 거죠. 이게 뭐라고요? 관찰되는 게 얘가 관계가 변화됐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따라서 얘들 뭐가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현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현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뭐가 달라져? 존재가 달라진다. 얘가 변화된다는 거죠. 됐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관찰 대상이 아니라 뭐다?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 마지막 문단. 예, 아니죠? 또 있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종적 질평을 갖고 있고, 자, 이건 정의예요. 세계를 이해하는 틀, 실존적 지평.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존적 지평도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항상 정의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핵심 내용만 볼 때도 저 내용을 분명히 갖고 올 거니까.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그러니까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칸트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사유를 통해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실체를 탐구하려고 비판한다고 했죠. 그래서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되어 설명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이성을 중시한 것보다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주셔야 돼요. 경험과 관련되어 설명 밑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해서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는 것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을 보고 경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내가 처음에 얘기할게 감각적인 거랑 관련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의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어떤 관념이 있고 그런 대응하면 대응되는 참인 거야.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것도 비판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 하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현상이 이게 말이 어렵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어떤 이야기 속에 있었죠. 흥부와 놀부를 여러분 알죠? 근데 흥부와 놀부는 실제 존재해요? 존재 안 하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럼 그걸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관계 속에 있으니까. 특정 용도나 우리의 뭐 권선징악이라는 걸 어떤 의미를 구현했으니까. 얘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대응설은 거짓이야? 흥부 놀부가 어딨어? 그럼 거짓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그가 현상의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만은 또 아니래요. 그는 현상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대요. 이거 문제점이죠.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의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려워져. 4문단을 내가 정리하면서 살펴볼게 이것도. 자, 4문단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야 돼.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4문단에서. 자, 보세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존재는, 간단한 소리, 이거 쓰지 마세요. 일단. 존재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존재는 어디 속에서 존재해? 감각해야 되죠. 감각이 아까 뭐라고? 감각이 뭘로 똑같은 걸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 경험. 존재는 경험 속에 존재합니다. 속에서 존재합니다.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문제점이죠. 드러나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나와요? 드러나면 어떻게 돼? 하나가 드러나면 다른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가능성은 은폐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존재는 경험 속에서 드러나. 근데 하나의 존재가 드러나면, 하나의 경험으로 통해서 뭔가가 드러나면 다른 가능성이 은폐가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버린다. 그럼 4문단을 정리해볼게요. 이거 내야겠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결석을 했을까? 다들 어디 갔나? 4문단을 뭐라고 정리해야 돼요? 얘 지워버리겠다. 3문단 정리했으니까. 3문단 뭐라고 정리해야 돼? 그쵸?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어요? 실존적 지평이다. 실존적 지평. 또 뭐 있어? 경험. 지평과 경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그리고 은폐. 은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뭐가 있었어? 실존적 지평이 뭐예요? 자, 실존적 지평이 뭔지부터 볼게요. 실존적 지평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하면 뭐야? 세계를 위한 그렇죠. 그쵸? 현존재가 가지는 세계 이해 틀이죠. 세계 이해 틀,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좀 해야 돼? 전통 철학이 뭘 중시했다고요? 전통 철학. 이것도 원래 정리 안 하는데 내신이 가는 거야. 전통 철학은 그래서 뭐 했다고? 전통 철학은 뭘 중시했어? 전통 철학은 뭘 중시했어? 이성. 그렇죠. 이성을 중시해서 이성 중시죠. 이성 중시. 그래서 뭐 했다고요? 경험을 뛰어넘는 실체. 넘는 실체를 뭐 하려고 찾으려고 했어요. 그쵸? 실체를 찾았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하이데거가 인정해야 해.
그쵸? 비판적 태도를 가지죠. 그래서 얘네들 비판했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였다? 응? 그 다음 뭐 나왔어? 존재는 뭐랑 관련됐다? 말이 어렵죠. 계속 똑같아요. 현존재와 관련되죠. 현존재와. 현존재가 뭐였어? 근데 까먹을까봐 그러는데 현존재가 뭐였어요? 자신의 존재, 그렇죠. 의문. 그 의문이 뭐였어요? 문제 삼는 것을? 관계성. 그 관계성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현존재, 존재는 뭐 한다고요? 현존재와 뭐 한다고요? 현존재와라고 하면 되죠.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설명한다고요. 경험과 관계있다. 경험과 관련이 있다. 간단하죠?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걸 통해서 뭘 비판해? 대응설을 비판해. 비판합니다. 대응설이 뭐였어? 세상에 인식하고 있는 게 실제로 존재해야 돼. 이 얘기라고요. 그쵸? 또 하나 뭐였어요? 존재자는 드러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날 때 다른 가능성은 은폐된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응설 비판한다고 해서 대응설은 하나가 있어야만 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대응하지 않아도 참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도 참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이건 꼭 적어야 돼요. 은폐담으로 현상에 나타난 것만이 이건 내신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현상에 나타난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존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부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럼 부가적으로 쓴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건데 정리해 준 거야. 이게 4문단 내용이에요. 빨리 가야 돼. 마지막 문단은 쉬워요.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됩니다. 이거 의의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기반이 된 형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다 인거야. 근데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존재를 중심적으로 대상을 이해하려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만나는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이해를 넓혀주었다.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문단 5문단이네요. 5문단의 핵심은 하이데거 의죠. 간단합니다. 하이데거의 의야. 뭐만 정리하면 돼? 형이상학 전통 비판. 간단하죠? 이 비판에서 뭘 얻었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쵸? 대한 새로운 시각. 그쵸? 근데 얘도 비판되죠? 뭐 했어요? 현존재가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어. 그것만 너무 중심으로 본 거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 뭐 했다고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넘어서 관계 파악하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강하게 얘기하면 이해의 확장 끝. 됐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의 끝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빠르게 나갈 겁니다. 지금 나갈 거. 미리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거든요. 오늘 했던 비문학 지문은
화법 과정은 굳이 테스트할 게 없었잖아. 근데 이건 오늘 수업했던 거니까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 오늘 수업한 이 세 가지 지문 있죠. 그걸 가지고 OX 문제랑 비카 테스트만 볼 거예요. 채우는 거 미리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됐죠? 자, 쉬려고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는데 5분만 쉴게요. 5분만.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직접 보고 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 전문이에요. 장문할 거예요. 장문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장문은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장문도 다는 못 나겠지만 그래도. 이식해줄 것 같은데. 여기 그거 김민재하고 조민선 있잖아. 여기? 공부하는 다른 그방 아니야. 조민선 주민선, 이영지, 김원아, 신현주, 윤선, 이영주. 무슨 방? 신정주? 다 친해 그냥 심심해 그거. 헐크. 몰라. 황시훈 누구? 무슨 우리 팀 아니야? 되냐니까. 김 응. 시원.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이해 못했어. 망했다. 이해 못하면 문제 설명 받아거든. 망했어. 이 새끼. 방금 이 새끼. 좀 망했어. 이 새끼 무슨 우리 야 그거 안 해. 어떻게 하냐? 가기 전에 숙제 있으니까 숙제도 받아가셔야 돼요. 네. 이 지가 쓴 거죠? 그거네. 그 성경 구조죠. 원래 무슨 형이 진짜 내가 존경하는 아니 몰라 누가 하나 뛴 사람이거든. 니랑 비판한다. 누구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는 마파리긴 해. 이 사람이 신현준이라는 사람 알아요? 알아? 제 친구잖아요. 그 저번에 제 옆에 앉았던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됐는데. 그래요? 자고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투스도 띄엄띄엄. 그래? 잠이 많은 친구가 오구나. 저 혹시 영상 보내줄 수 있나요? 보내줄게요. 저도 보내주세요. 오늘 수업한 거? 네. 네. 좀 모르겠어. 좀 100%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근데 지금 다음 이게 애매한 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진도 다 못 나갈 것 같고 세부적으로 띄엄띄엄 넘어가려고 하면 이해 못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 지문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막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가느라 그것도 있어. 말이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예시가 좀 있어줘야 이런 게. 예시를 하면 수업이 늘어질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장문 24페이지 는 했나 우리 여기? 안 했던 것 같아서
그 교과서는 어떻게 해요? 교과서는 제가 나중에 프린트 만들어서 한 번에 줄 거예요. 아, 그거 그래요? 개념 다 나갔어요? 다 나갔다 그랬죠 교과서는. 근데 교과서 개념이 여기에도 많이 겹쳐서 나중에 한 번에 그냥 주면 될 것 같아서 겹치는 것도 있고. 근데 교과서 거기 지문도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수업을 좀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왜 어떻게 했는데? 자기 가출한 썰 풀어준다거나 네. 그런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 그 감사합니다. 차이 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이. 뭐 그런 거였어? 내년에 시험에 있는 거 아니지? 퇴직하시는 그런 거 돼가지고. 잘 수업 그래. 개념이 교과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나오거나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랑 지문만 정리해서 한 번에 들여서 그냥 쭉 해버리려고요. 근데 일부러 이 책에도 안 넣었어.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하려고. 이건 뭐예요? 이거 너네 거예요. 아 그래요? 줬잖아. 아, 이게 스크트 돼 있는 거. 저안 받았는데. 이거 안 받았어? 두 개? 내가 안 줬나? 네. 저희 마더통은 어떻게 해요? 마더통은 이거 합법과 작문 개념 다 끝나고 시험지 뽑아서 같이 볼 거예요. 아 그래요? 변형 문제도 줘야 되니까 그건 과제로 나갈 거고요. 그것도 다 다음 주에 줄 겁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이 책 만드느라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서. 아 예. 네. 자 볼게요. 작문의 원리 24페이지. 교재 나갔던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저번 시간에 작문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 작문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지문 유형별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건 뭘 더 중심으로? 문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이 크게 보면 몇 가지 있었다? 글쓰기 몇 단계? 5단계. 거기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여기에서 일단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문의 원리.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밑줄이세요. 정보 전달. 이건 지문 종류죠. 첫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보 전달이에요. 제가 정보 전달이면 뭘 중심으로 보라 그랬어요? 정보 전달이면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면 된다. 거기 써있죠? 그래서 볼게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밑줄치기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 이게 뭐냐면은 내용 선별에 대한 거거든요. 내용 마련하기에 대한 건데 마련과 선별이거든요. 이 교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내용 마련과 선별 같은 거. 자료의 수집, 다양한 경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가 뭐가 나오겠어? 신문, 책, 인터넷 이런 것들이에요. 뭐 전문가에 대한 면담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문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다양한 방법 활용하게 되어 있죠. 정보의 선별 잘 보세요. 선별은 어떻게 하느냐?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 밑주세요.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자, 보세요. 주제와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 출제 요소인 거야. 얘네들 출제 요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는 게 의도가 뭐냐? 주제에 맞느냐, 목적에 맞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밑에 또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또 나오죠. 합법에 있던 거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주세요. 매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나누면, 종류로 나누면. 뭐 무슨 매체? 인쇄 매체, 그 다음 무슨 매체? 복합 매체, 그 다음 뭐 있어?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상호 호응할 수 있다는 거, 실시간으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제가 밑에 써놨죠? 책, 신문, 사전 어쩌고저쩌고. 자료 수집의 방법도 조사, 문헌하기, 인터넷 검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는 문제 나올 거란 뜻이에요.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보 선별하는 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타당한 정보. 자, 잘 보셔야 돼요. 타당하다는 밑줄이세요. 내용과 관련. 즉, 내용과의 연관성이. 내용과의 관련성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제와 목적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내용과의 관련성은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됐죠? 출처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신뢰성과 관련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뢰가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신뢰를 왜 안 밝혔지?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나? 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의심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내용 조직 방법 이거 다 했던 거죠. 나열, 순서, 문제 해결,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비문학은 안 그래? 비문학도 이래요. 따지고 보면 장문에서 쓰이는 글이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비문학도 겹치는 거야. 내용이. 장문 맥락을 고려해 자기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되어 있죠. 자기소개에서는 다른 사람, 기관, 단체 등의 독자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나 입학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적과 예상 독자, 밑줄세요 여기.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장문 맥락이라고 부르죠. 이거 다 문제 출제 요소예요.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장문 상황과 맥락이라는 건 뭐냐? 목적, 주제 독자 이런 것들 유형 정리해놨거든요. 눈으로 봐주세요. 이런 것들은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눈으로만 익히면 풀 수 있어요.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른쪽에 볼게요. 탐구과제를 조사해서 절차,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거. 탐구과제는 보고하는 것은 형식이나 현상, 개념에 대해 실험, 관찰, 조사,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얘네들이 무슨 목적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도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 이렇게 돼 있죠. 실험, 관찰, 조사, 보고서의 요소도 목적, 필요성 아까 그 나왔잖아요. 목적, 필요성, 과정, 결과, 재현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쓰기율이 돼 있죠. 밑에 맨 밑에 출처가 키라는 뜻이에요.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 자, 여보세요. 아까 정보 전달 나오고 밑주세요. 설득 밑주세요. 설득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설득 나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 제일 먼저 주장. 주장. 주장이고 그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 당연하죠. 그래서 설득하는 거 밑에 보세요. 독자의 생각이나 의견 변화,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이나 의견의 변화 끊으세요. 두 개를 구분하세요. 행동의 변화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잘 실제로 구분해서 문제가 나와. 생각이나 의도를 바꾸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두 개를 나눴다는 것은 출제할 때도 이걸 가지고 문제 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의 수준을 판단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논거와 뭐라고요? 논거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죠. 자, 보세요. 논거의 특성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논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은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장은 주관적. 논거는 객관적. 예, 옆에다 쓰세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지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논거를 수집할 때는 얘네 세 가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이거 합법에도 나왔다가 또 나왔죠? 지긋지긋하니까 넘어갈게요. 논거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논거랑 의견 논거, 소견 논거라는 게 있어요. 사실 논거는 말 그대로 객관적 사실이고 의견 논거는 전문가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논거 수집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설득 전략도 잘 봐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의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은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연역, 귀납, 하나만 더 추가되면 뭐가 있어? 번외로 나오는 거, 종종 나오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어. 연역, 귀납, 하나 더 뭐 있다고요? 이옥설. 욕설이요. 이옥설. 역설? 아니.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빨리 썩어서 빨리 오랫동안 방치했더니 다 갈아야 됐고.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연역 귀납이랑 항상 하나 딸려오는 거. 아니 유추. 아, 유추 하나 써놓으세요. 집이 무너져요. 아 이옥술 몰라요? 수필 고전 수필 이옥술 알죠? 저 몰라요. 에? 중학교 때 교과서 있었을 텐데. 중학교 때 석가래가 썩어서 교체했더니 오래 방치했더니 그 집을 다 드러냈어야 됐다고. 어떤 것들이 좀 상하자마자 바로 고쳤더니 그 부분만 고치했으면 됐다고. 국가의 일도 이것도 똑같다고요. 사람의 일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넘겨가는 있잖아요. 사람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국가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유추예요. 유추죠. 하나의 결과를 보고 다른 것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것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아, 이 유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역과 귀납 EBS에서는 이것만 나오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서 유추까지 추가해서 나온다고요. 보통 유추까지 있다고요. 이유까지 기억하죠. 왜 교육과정에는 유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문학교과서에서도 있었을걸요. 이거 유추 있었어요. 문학교과서 뭐였어요? 출판사? 미래 작품 뭐 있었어? 거기에 청로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수능 특강. 아 그때 그거였어? 교과서에 있어요. 그거 봐. 교육과정은 다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안 다룬다니까 실제로 잘 그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넘겨보세요. 시사장이 현안이나 쟁점을 분석해서 자신의 관점을 따라 평가하는 것은 비평문. 비평문도 결국에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논리성, 객관성, 독창성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목적으로 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비평문도 사실은 설득하는 글인 거예요. 그렇죠? 해당 현안이나 쟁점을 비판으로 하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자료 조사하고 어쩌죠. 밑에는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거 그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거 뭐야? 건의문이에요. 건의문도 결국엔 설득하는 글이거든요.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의문은 어떻게 있느냐? 건의 대상자 첫 번째 볼게요. 건의 대상자에게 문제 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방안 밑줄 그리고 실현 가능성 밑줄. 그럼 제가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란 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해결 방안에 우리 시를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서울시로 이름 바꿔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근데 농담처럼 했는데 막 분위기 불정한 얘기에 진짜라고 반응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쵸? 실제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을 안 하죠. 왜냐면 건의는 나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상호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것도 보통 어떻게 나와요? 보기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 없으면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고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추가하거나 이렇게 문제용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의 대상자에게 문제 상황에 보이는 어떤 효과 밑줄이요. 어떤 효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 효과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오면 문제에서 꼭 언급해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건의 문제처럼 처음 가운데 끝 똑같습니다. 처음에 건의자의 필자를 소개하고 목적을 밝히고 아까 얘기했던 해결 방안 얘기하고 기대 효과도 얘기한 다음에 유형 마무리. 광고문은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어떤 상품이나 정보를 매체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서 밑주세요.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고문은 그래서 우리 크게 뭐 배웠어? 무슨 광고 무슨 광고? 인터넷이랑 아니 그건 종류고 광고의 종류. 그거는 광고의 매체 종류인 거고. 맞아요. 공익 광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익 광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업 광고예요. 기업의 공익이 따로 있고 홍보도 있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홍보도 있어요. 그 자기 PR 홍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보통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추구가 문제죠. 공익은 말 그대로 공익적, 사회적인 거죠. 홍보는 그냥 알리기로 하는 거. 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광고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꼭 학교 내신에서 이상하게 종종 쓰이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설득이 목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정보를 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즉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 밑주세요. 정보를 제시해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설득 전략 필요한데 어쩌고저쩌고 창의적이고 그 또 마지막에 뭐냐면 얘네는 창의적이어야 돼.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조급하게 되네요. 다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수업했으면 좀 더 차근차근 했을 텐데 처음부터 수업을 못해가지고 시험 기간에만 그렇죠? 자문 맥락을 이루어서 친교의 내용. 자, 친교 표현들은 뭐게? 이것도 있어. EBS에 있는 거야. 뭐라? 뭐 들었지? 친교가 뭐야? 친교. 친교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수필이에요. 수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일기, 편지 이런 것들 다 친교예요. 근데 글 자체의 목적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친교는 실제로 밑에 보시면 독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 잘 지내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항목 잘 보셔야 돼요.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개인적 차원의 친구인지 공적 상황에서 감사, 인사, 축하, 격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인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 나누니까 사적이냐 얘네들은 둘로 나뉘는 거야.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차이예요. 사적인 건 아까 얘기했던 친구한테 쓰는 거죠. 그럼 공적인 건 어디에 쓰는 거게? 신문에 쓰는 거. 신문, 잡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하지만 경제적인 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 쓰는 거.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 확장 발전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위한 글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 거. 글이라고 글을 쓰는 것은 물론 혼자 보는 것보다는 근데 문제에서 나온 건 어차피 상호작용을 위해서예요. 이거는 화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이것도 앞에 있는 거랑 중복이랑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보세요.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 이거 일기 얘기하는 겁니다. 일기, 감상문, 여행문, 기록문 이런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 오른쪽에 자기 삶을 성찰하는 글은 일상 체험처럼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밑줄, 특별한 의미 밑줄.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 밑줄.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깨달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깨달음이 뭐야? 이거 문학에서도 들어가는 거야. 이 문학과도 연관되어 있거든. 어차피 문학글이니까. 자, 깨달음이 뭐예요? 그럼 문학에서도 깨달음을 뭘로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깨달음이에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깨달음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게?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것. 이것도 깨달음이야. 이것도 문학 지문이나 국어에서는 다 깨달음으로 봐. 또 하나는 뭐게? 인식이 바뀌는 것도 돼요. 내가 예전에는 그거 안 좋게 봤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걸로 판단해봤어. 이것도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깨달았다라고 글로 나온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되었다 라고 썼든가 뭐뭐 했었는데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생각이 바뀌었다 라고 하면 다 깨달음을 보면 돼. 이거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에서 선택지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아,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들 백석의 그거 혹시 알아요?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과 박시봉. 기억나죠?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있어요. 깨달음 있죠. 왜? 처음에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다가 갑자기 갈매나무 떠올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아, 흰바람 벽에 있었나? 아무튼 백석씨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실제로 선택지에서. 그래서 똑같아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거 같은 걸로 봐요. 깨달음을 비문학에서는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학에서는 문학이나 합과정에서 다 그걸로 퉁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숙제 줄게요. 기다리세요.